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네, 경영학을 강의하는 이인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부터 어떤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그 경영학 생기초 입문특강,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드리게 될 텐데, 사실 이 생기초 입문특강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얘기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은 어떤 형태로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한 거냐면, 일단 어떤 자료 없이, 교재 없이 그냥 딱 그 영상만 가지고 정말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경영학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 가지고 좀 꾸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어떻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크게 세 강 정도로 꾸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역시나 이제 경영학 생기초 입문특강이니까 일단 이놈의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개념들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영학이란 학문체계가 있는데 그 안에 그 다수의 과목들이 좀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수의 과목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그 접근 순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1강에서는 경영학이 뭔지에 대해 살펴보실 거고, 그 다음에 그 경영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 또는 소과목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어떠한 순서대로 접근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경영학의 각 분야에 대한 구조들을 좀 잡아드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2강에서는 경영학의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강 가서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서 뭐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경영학과 관련해서 경영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어들, 특히 그 국어적인 의미보다는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의미들을 좀 파악해 놓으셔야 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 그러한 것들을 좀 정리한 형태로 3강을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기초 입문특강 제1강에서는 경영학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과 경영학에 대한 세부 접근 순서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실 거고요. 제2강에서는 경영학의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강 가서 경영학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용어들 몇 가지,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한 10개? 한 10개도 안 될 거야. 한 6개, 7개 정도? 그 정도 용어들을 좀 정리한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기초 입문특강이 입문특강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야기, 일단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영학의 접근 순서와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를 좀 드리게 될 거고,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일단은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생각들 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험 쪽으로 갔을 때 역시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들으시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수험이라는 이유 때문에 범위도 좀 신경이 쓰이실 텐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왠지 되게 복잡해 보이고 심지어서 뭐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잡학이다, 잡다하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렇지 않게끔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이야기할 텐데, 일단 제가 경영학의 개념을 잡아드릴 때 제일 많이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경영학은 경영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되게 무성해 보이긴 하죠. 경영학, 경영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가장 무성해 보이는 설명 같아 보이긴 한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거 기가 막힌 정의예요. 그럼 이제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냐는 건데 모든 키는 이 경영현상이라는 그 네 글자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영현상 보시면 경영이란 단어와 현상이라는 단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쪼개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먼저 현상이고요. 이 현상이란 단어에는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상태요. 예, 어떤 상태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근데 조금만 더 가면 이 상태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까지 연결이 되긴 하냐면 행동 또는 행위라는 것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면 다시 현상이란 단어에서부터 행동이란 의미까지 뽑아내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앞에 어떠한 행동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 한 가지가 있으실까요? 저만 궁금한 걸로 하고요. 당연히 그 행동의 주체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행동의 주체에 대한 개념을 어떠한 용어가 대신해 줄 거냐면 경영이란 단어가 대신해 줄 거예요. 그 주체가 뭐라고요? 기업이라고요.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영현상이라는 것은 기업의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경영학이라는 것은 기업의 행동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짓들을 할까? 당연히 제품도 만들 거고요, 팔 거고요, 사람도 뽑을 거고요, 월급도 줄 거고, 뭐 기술 개발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사고 팔 거고요, 그 다음에 돈도 투자하기도 할 거고요, 등등등등등 다양히 무수하게 많은 행동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들을 이해하는 것이 경영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순간 정말 경영학은 백과사전 또는 잡학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수하게 많은 행동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체계도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백과사전 이런 형태로 많이 보시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데, 근데 사실은 경영학도 하나의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뭔가 체계라는 걸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제가 그 다양한 행동을 열거해 드렸던 거, 그걸 일반화시키기 위한 표현이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행동이라고 열거 쭉 해드렸던 거, 그 것들과 의사결정이라는 용어가 연결이 될까요? 네,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영현상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의사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사결정이 어떠한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목적으로 지금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생기죠 인문특강이잖아요. 생기죠 인문특강인데 거기다가 기업 얘기하는 거 너무 복잡해 보여. 그러니까 기업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들 얘기하자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이 없으실까요? 네, 다양한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기업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들 얘기 가자니까요. 물론 이런 설명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업이 수행하는 의사결정과 우리들이 수행하는 의사결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가능해지는데,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의사결정들 중에 혹시 아무 목적 없이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죠. 다 목적이라는 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는 거 안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다양한 의사결정들을 보게 되면 그 의사결정들 중에 숨을 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 경험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을 어떤 브랜드를 구입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본 적은 있으실까요? 네, 이 경험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숨을 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시면서 스마트폰을 어떤 브랜드를 구입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왜 하시는 걸까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그 경영학적으로 풀어드리면 먼저 숨을 쉰다는 것은 공기라는 자원을 소비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공기라는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것은 화폐라는 자원을 소비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그 화폐라는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이건 바램과 현실의 차이가 좀 있죠. 바램은 많이 가지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한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숨을 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시면서 스마트폰은 어떤 브랜드를 구입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이유가 되어 결국 뭐와 관련돼 있냐면 한정성. 이제 이게 경영학의 문제로 오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 의사결정이라는 것 안에는 목적이라는 것과 한정된 자원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럼 이제 기업은 달성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은 뭘 고민해야 될까? 그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됩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가장 잘 써야 됩니다. 물론 잘 쓰는 거 맞긴 맞습니다. 잘 쓰는 거 맞긴 맞는데 잘 쓰는 거보다 가장 잘 쓰는 게 더 좋겠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경영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역시나 밑밥 다 깔았으니까 이걸 좀 정제된 표현을 가지고 작성하면 결국 경영현상이라는 것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잘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이제 통상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 이게 최적 배분이 가장 잘 쓴다는 의미죠. 최적 배분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경영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 의사결정을 이해한다는 의미랑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영학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경영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경영학은 경영 의사결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경영학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끌고 가게 될 거냐면 결국 기업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 한정된 자원을 가장 잘 쓰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경영학적으로 이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이 크게 네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네 가지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드릴 텐데, 제일 첫 번째, 기업은 사람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인적 자원을 가장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다루고 있는 분야가 인적 자원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원자재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자재라는 자원을 가장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어야 할 거고, 그러한 고민을 다루고 있는 분야가 생산 운영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품이라는 자원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상품이란 자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좀 걸리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뭐 때문에 제가 걸릴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자원이라는 표현 쓰고 있으니까 이 자원은 인풋과 아웃풋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인풋에 해당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그렇다면 상품은 인풋일까요? 아웃풋일까요? 아웃풋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상품이란 자원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네, 근데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특히 시험 목적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경영학은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리고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사실은 절대적인 개념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상대적인 관점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이쪽에서 보느냐 이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경영학은 이러한 상대적인 개념들이 지배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강의할 때마다 특히 문제 풀 때 똑같은 얘기를 항상 드리는데, 그 보기들이 있을 때 그 보기들을 독립적으로 OX 형태로 푸시는 건 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일단 객관식 문제의 정답은 당연히 하나겠죠. 무조건 하나라고 가정하고, 주어진 보기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출제 요구사항에 가장 부합되는 가장 옳은 거 아니면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고르시는 형태의 연습을 하시는 것이 경영학에서 고득점을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객관식 문제 푸실 때 보기 4개들을 독립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경영학 자체가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문장이 이 문제에 쓰이면 O지만 저 문제에 쓰이면 X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들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보시면서 그 안에서 가장 옳은 것 또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연습을 좀 하시면 그 경영학에서 고득점이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지름길을 타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다시 상대적인 부분들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가장 직접적인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원자재가 있고요. 이 원자재가 인풋이란 사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원자재라는 인풋을 생산이라는 프로세스에 집어 넣을 거고요. 그 결과로 제품이라는 아웃풋을 만들 겁니다. 근데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제품은 다시 판매라는 프로세스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동일한 실체죠. 동일한 실체인데 생산이라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시면 얘는 아웃풋이 되는 거고요. 판매라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면 인풋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일한 실체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투입과 산출, 인풋과 아웃풋은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요게 바로 상대적인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이라는 자원은 이제 말이 되죠. 그럼 다시 돌아오면 당연히 기업은 그 상품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줘야 될 거고, 그러한 고민을 다루고 있는 쪽이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은 자본 또는 이제 화폐나 자본 같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런 자본 또는 재무적 자원을 가장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한 고민을 다루고 있는 분야가 재무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학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모두 4개의 분야가 있는 거고, 그 4개가 인적 자원관리, 생산 운영관리, 마케팅, 재무관리라고 이야기하는 4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4가지를 백업하는, 도와주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어요. 그 분야들은 경영학 원론, 경영전략, 조직행동론, 경영과학, 그 다음에 회계학과,
경영 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경영학의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 경영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요 경영학을 시험 목적상으로 접근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경영학을 시험 목적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아무렇게나 접근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접근 순서라는 것이 있는 거고, 요 접근 순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은 여러 가지 분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분야들마다 선후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선후관계 있다 보면 앞쪽에는 좀 쉬운 얘기 하다가 점점 어려운 얘기로 올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얘기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경영학을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앞에 단계 없이 뒤에 단계 먼저 하시면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학은 다양한 분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야들을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돼. 분명히 순서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순서대로 접근하셨을 때 경영학이 가장 쉬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경영학 어떻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접근하셔야 되냐라는 건데, 제일 첫 번째, 너무 유치한 예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영어 공부를 처음 할 때요, 영어 공부를 처음 하셨을 때 처음부터 굿모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처음엔 당연히 알파벳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경영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학을 처음 하실 때 고차원적인 얘기를 먼저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가장 기초적인 용어들, 그 다음에 기초적인 개념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 그러한 것들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분야를 우린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경영학 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영학을 처음 하실 때 제일 먼저 건드리셔야 되는 부분은 경영학 원론이 돼요. 그리고 경영학 원론이 끝나고 나면 두 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두 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역시나 이제 경영학이라는 것은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대부분 학문 체계 뭐 되게 잡다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어쨌든 저는 경영학은 학문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어떤 분야가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걸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이 존재하면 되는데, 경영학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론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러면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나머지 한 가지 뭘까요?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조직 행동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예전에는 계량 경영학 또는 OR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명칭이 별로 안 좋아라고 해가지고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경영과학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경영학 원론이 끝나고 나면 조직행동론과 경영과학을 공부하시는 거고, 여기까지 오면 본격적으로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물론 시험이랑 같아서 앞쪽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요게 이제 경영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세가 갖춰진 거고, 요게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4개의 분야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4개의 분야가 바로 뭐냐면 인적 자원 관리라는 분야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생산 운영 관리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마케팅이라는 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재무 관리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요 4개 안에서의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순서 바꿔서 이 중에 아무거나 순서도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된 상태에서 이쪽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 안에서 요 4개가 요 순서대로 접근해야 되는 건 분명히 아니세요. 그래서 전 이제 일반적으로 이 순서대로 얘기하니까 인적자원 관리,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재무 관리를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일반주제 경영학을 이해할 때 가장 지배적인 사고방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전체 최적화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시스템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그러니까 사실 이 네 가지가 이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자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고, 그게 바로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영학은 요 순서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여기에 계속 깔려져 있는 개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경영학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회계학이라고 하는 것과 이러한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한 정보기술로서 경영정보 시스템 MIS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거. 요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경영학의 접근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접근 순서 제가 개발한 접근 순서 절대로 아니고요. 예. 사실 이 순서는요, 뭐와 관련된 순서라고 보시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그 경영학과를 운영할 때, 기본적인 커리큘럼의 순서가 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대학에서 커리큘럼을 짤 때 고급부터 초급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초급부터 쭉 해서 고급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커리큘럼을 짜졌기 때문에 학년이 높아지면서 더 어려운 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게 가장 기본적인 대학에서의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경영학의 접근 순서를 얘기할 때, 이 접근 순서는 이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업 목적상으로 경영학을 하려고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접근 순서가 과연 똑같아야 될 것이냐? 네, 똑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던져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냐는 건데, 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아까 경영 전략 맨 마지막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경영 전략이 맨 마지막이어야 되는 이유는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수업 목적으로 바뀌면 경영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고차원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경영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경영 전략의 분석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관련된 개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그 정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굳이 경영 전략을 뒤로 뺏어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경영학 원론에다 붙여서 경영 전략을 얹어드리게 되죠. 예, 그리고 요게 수업 목적상으로 경영학을 접근하는 순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본서 보시게 되면 어떠한 순서들을 가지고 있냐면, 제일 첫 번째 경영학 원론과 경영 전략을 묶어서 경영학 입문이라고 표현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 행동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고, 다음 세 번째 경영과학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역시 이 경영과학은 수리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시험에서 잘 안 물어보죠. 그럼 우리가 시험 목적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시험에서 잘 물어보지 않는 걸 공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험서상으로 얘는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관리, 생산 운영관리, 마케팅, 재무관리가 정리가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회계학과 경영정보 시스템이 얹어져 있는 구조 가지고 저는 요 순서대로 제 기본서가 만들어져 있고요. 역시나 제가 기본서를 이 순서대로 만들고 있는 이유 역시 수업 목적상 경영학을 접근하는 순서가 이게 최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경영학을 접근하시면 가장 쉽게 경영학을 접근할 수 있는 수업 목적상으로 가장 쉽게 경영학을 접근하시는 순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경영학의 접근 순서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근데 요 안에서 이제 시험을 물어볼 거니까 물론 이제 매년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군무원이든 공무원이든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이든 기본적인 출제,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을 제외하면 대충 물어본 빈도가 정해져 있긴 있어요. 예, 정해져 있긴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의 빈도로 많이 물어보냐면요, 얘네들 합쳐서
40%에서 한 50% 정도, 그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요. 생산 운영관리가 20%, 마케팅 20%, 재무관리, 회계학, 경영정보 시스템 묶어서 20%의 비율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기본 형태가 되는 거고, 이제 거기서 한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에서 한 10% 정도의 유동성은 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범위가 가장 넓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 운영관리, 마케팅, 그다음에 나머지 재무관리, 회계학, 경영정보 시스템들이 뭉쳐 있는 구조고,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출제 경향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경영학의 접근 순서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순서로 수업 목적상 경영학을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수업입니다. 가장 좋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제 1강에서 얘기 드렸던 경영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경영학의 접근 순서와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 이어서 제 2강 가서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 미리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경영학 입문이 있고 조직행동론, 인적 자원관리, 생산 운영관리, 마케팅, 재무관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쪽은 지금 구조 잡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서 재무관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 2강 가서 얘네들에 대한 각각에 대한 구조,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 2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강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거고, 제 2강에서 경영학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생기초 입문 특강 제 2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영학의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이제 경영학 입문, 조직행동론, 인적 자원관리, 생산 운영관리, 마케팅, 재무관리와 관련된 분야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셨고, 그 분야들에 대한 구조를 하나씩 보시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제 어떤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좀 그려 놓으시면 그 안에 세부적인 살을 붙여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기초 입문 특강이니까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형태로 이야기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 제 교재 목차 가지고 끌고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경영학 입문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고, 이쪽에 대한 구조 잡을 텐데요. 이 경영학 입문은 크게 두 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됐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경영학 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경영 전략이라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되냐면, 이 경영학 원론, 경영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한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역시 처음이니까 이 경영학과 관련된 기초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초 개념으로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아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 드린 거긴 한데, 경영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정의가 돼야 될 거고, 역시 이 얘기 지난 시간에 됐던 것 같은데, 이 경영학은 경영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것과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으시면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게 경영이라면 당연히 이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한 얘기, 경영의 다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영이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돼야 될 거고, 그 구성 요소가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경영의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어떤 얘기 드리냐면, 근데 이게 경영학이라면 이 경영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학의 발전 과정들을 이야기할 거고, 요게 제가 이제 경영학의 기초 개념 쪽에서 정리하시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거냐면,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학은 경영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인데, 거기서 경영이라는 것은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기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죠.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정리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경영학에 대한 개념 정리하면서 경영 의사 결정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 드렸고요. 결국 그 경영 의사 결정은 기업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기업이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기업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왜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은 개념은 존재하죠. 하지만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기업이라는 녀석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으실까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은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체는 없어. 그럼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는 기업이 의사결정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기업이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기업이 아니라면 누가 하냐라는 건데, 그 기업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 제가 가장 없어 보이게 설명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업은 사람 덩어리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종업원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럼 결국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기업이 의사결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가 의사결정하는 걸까요? 경영자가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뭐에 대해서 살펴보실 필요성이 좀 있냐면, 경영자에 대해서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경영학 원론이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로 경영자와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서 두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경영자가 뭐고, 이러한 경영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블라블라블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기업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도 역시나 블라블라블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일반적으로 기업은 시장 또는 산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또는 산업에 존재하고 있는 그 기업들은 여러 개가 있고, 그 기업들 간에는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관계뿐만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어떤 목적이 똑같다면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합쳐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합쳐지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걸 이야기할 목적으로 기업 집단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뭐 수평적 결합이니 수직적 결합이니 카르텔이니 콘체르니 트러스트니 아니면 M&A니 하는 것들을 쭉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와 기업이란 관점에서 경영자, 기업 집단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얘기를 전 주로 더 드리는데,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어쨌든 이 기업은요 활동을 할 겁니다.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활동은 직접적인 활동과 간접적인 활동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얘기 나온 게 좀 더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기업은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을까? 자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소비한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원의 소비를 화폐적으로 환산해 놓은 것을 우리는 비용 또는 원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비용 또는 원가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변동비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비용, 이러한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원재료비가 돼요. 그 다음에 고정비는 생산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임대료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 또는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한 비용을 의미하고 간접비는 추적이 불가능한 비용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는 뭘 갖다가 쓸 거냐면 직접비와 간접비를 갖다 쓰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이게 끼어들어왔으니까 다시 뿌리면, 기업은 활동을 할 거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원을 소비한 거고, 이 자원의 소비를 화폐적으로 환산하는 것을 비용 또는 원가라고 하는데, 이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싹 다 비워내면 결국 기업의 활동은 직접적인 활동과 간접적인 또는 공통적인 활동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영학은 이 공통적인 간접적인 활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리 활동 또는 관리 과정 또는 경영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영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는 거고, 역시 경영 관리 활동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페이올이라는 사람인데, 이 페이올은 계획화,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 활동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3가지 내지는 4가지로 간소화가 되는데, 3가지로 간소화가 되면 플랜 2C가 되는 거고요. 4가지로 간소화가 되면 계획화, 조직화, 지휘,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관리라는 관점에서 계획화, 조직화, 지휘,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를 살펴보시게 될 거고, 제가 경영 원론이라는 관점을 드린 이야기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영 전략이고요. 이 경영 전략은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 전략을 시행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경영 전략의 단계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어떠한 단계들을 가지고 있냐면, 먼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분석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환경을 분석하는 단계를 우리는 전략 분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전략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그 환경을 분석하는 그 대표적인 도구들, 수학 분석, 브리오 분석, 산업구조 분석, 가치사슬 분석, 이런 것들을 다루게 돼요. 그럼 이제 환경 분석 됐으니까 그 환경에 맞게끔 전략을 수립하면 되고요. 이 전략 수립이라는 관점에서는 전략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성장 전략, 안정화 전략, 축소 전략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략적 제휴로 대변되는 협력 전략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이론적으로 끌고 가면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전략이나 마일즈와 스노우라는 사람의 전략 유형 같은 것들을 여기서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 분석 다음에 전략 수립이 오는 거고요. 그 전략 수립이 오고 나면 이제 그대로 실행하면 되니까 3번째 전략 실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 전략 실행이라는 건 좀 어떤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을 실행할 때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도구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도구란 관점에서 BCG 매트릭스와 GE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하는 2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립해서 실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이 2개가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 주어야 할 거고, 그걸 우리는 전략 통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전략 통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돼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균형 성과표 BSC라는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영 전략은 전략 분석, 전략 수립, 전략 실행, 전략 통제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라서 전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얹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경영 혁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어떤 것들 살펴보시게 되냐면 다운사이징, 리스트럭처링과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지식경영,
경제적 부가가치 경영, 그 다음에 시간 기반 경쟁과 고객 만족 경영, 그 다음에 블루오션 전략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요 내용들을 전 꾸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 정도가 경영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제가 기본에서 이야기하는 제 파트 1 경영 입문에서의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영 입문의 생김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파트 2 가시면 조직 행동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뭘 다루는 걸까? 조직의 행동을 다루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똑같습니다. 조직은 행동한다? 네, 조직 역시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조직이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조직이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럼 결국 그 조직이 해야 되는 행동 역시 누구한테 미룰까? 조직 구성원 개인에게 미룰 거예요. 그래서 조직 행동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조가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일단 개인 수준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조직 수준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가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보면 개인과 조직 사이의 관계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세 가지로 보는 게 더 일반적이고요. 이 안에 한 가지 개념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행동론은 개인 수준에서의 행동, 집단 수준에서의 행동, 조직 수준에서의 행동이라는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추가적인 얘기 조금만 드리면 사실 집단과 조직은 개념상의 차이는 없어요. 단지 상대적으로 상위 개념을 조직이라고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하위 개념을 집단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조직 행동론은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게 될 텐데, 먼저 개인 수준이요. 말 그대로 개인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각 개인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각자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인 성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 믿고 따르는 도덕적 신념을 의미하는 가치관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특정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짧고 강한 느낌을 의미하는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수준에서는 제일 첫 번째 성격, 가치관,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얘기가 뿌려지기 시작하냐면, 근데 이 개인은 성격도 가지고 있고 가치관도 가지고 있고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고요.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그걸 살펴보실 텐데, 그걸 우리는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각이라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이벤트,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인은요, 이 지각이란 이벤트를 한 번 하고 말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학습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똑똑해지면 발생하는 현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소위 얘기하는 고집이 생겨요. 사람들은 똑똑해지면 자신만의 고집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고집이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되냐면 방향성으로 발현이 되죠. 그래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준비 상태인 태도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결국 어떤 얘기 드리고 있냐면 지각, 학습, 태도는 좀 연결되는 고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각, 학습, 태도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요. 이제 고집,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들을 보시게 될 거냐면 동기 부여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개인 수준에서의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격, 가치관, 감정, 지각, 학습,
태도, 동기부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개인 순에서 행동이란 관점에서 정리하시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개인이 집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집단은 뭘까?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개인이 집단으로 바뀌었으니까 일단 집단에 대한 이런저런 의의적인 측면, 개념적인 측면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걸 이야기할 목적으로 저는 어떤 제목을 쓰냐면 집단 행동이라는 제목을 쓰죠. 그래서 집단 행동 가지고 집단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개인을 이해하는 것과 집단을 이해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 상호작용과 관련돼 있어요. 개인 자체만 보는 경우라면 상호작용이 없겠죠. 근데 개인들이 모여져 있는 집단 안에서의 문제라면 개인들 간에 상호작용을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부는 여기서 집단 역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실 거고요. 일부는 빼서 이제 굵직한 거 2가지를 보시게 될 텐데, 그 2가지가 바로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의사 소통이라고 하는 것과 집단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2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 한 번만 더 드리면, 집단을 이해하는 것과 개인을 이해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 상호작용과 관련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발생하는 현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안에서 서열이 잡혀요. 물론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분명히 서열은 잡혀요. 그리고 그렇게 서열이 잡히게 되면 이제 그 집단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기여한다기보다는 넘버원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수준을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누구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넘버원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넘버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넘버원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리더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그래서 이 리더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될 거고, 그걸 정리할 목적으로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수준에서 행동이란 관점에서는 집단 행동, 의사소통과 집단 의사결정, 리더십이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집단 수준과 관련된 이야기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조직 수준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정리가 돼야 되냐라는 건데, 역시나 다시 집단이 조직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주제가 되냐면, 조직을 만드는 것, 조직 설계가 여기에 들어가는 주제가 돼요. 그런데 조직 설계만이 유일한 주제는 아닐 거고,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 구성원들끼리 소위 이야기하는 공감대, 다시 이야기해서 공유하는 가치관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린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조직 문화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그래서 2번째, 조직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은요, 당연히 모두 해야 될까? 발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직을 개발시키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 수준에서 행동이란 관점에서는 조직 설계, 조직 문화, 조직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제 기본서상으로 파트 2에 해당하는 조직 행동론의 전체적인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째, 이제 파트 3로 가시면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어떤 얘기를 보시게 될 거냐면,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일단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하자는 이야기가 되니까 좀 바보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기업이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인적 자원을 가지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거고, 그걸 우리는 인적 자원의 조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인적 자원의 조달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 인적 자원의 조달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가지게 됐으니까 얘네들을 잘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발전시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인적 자원의 개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인적 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적 자원을 개발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인적 자원을 잘 데리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인적 자원을 데리고 있다고 했을 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께서 어느 기업에 근무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일단 그 기업 나오지 않으실까? 월급 잘 주면 나오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잘 유지하고 있는 데서, 잘 가지고 있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적 자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적 자원의 보상이라는 것은 보상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보상 얼마만큼 기업은 해줘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최대한 많이요 라고 생각하셨으면 그분께서는 뼛속까지 종업원 마인드이신 거예요. 네. 반대로요, 얼마만큼 보상해줘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조금이요 라고 생각하셨으면 그분은 뼛속까지 경영자 마인드이신 거예요. 지금 누구의 마인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보상이라는 것은 경영자의 입장과 종업원의 입장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결정돼야 될까? 경영자도 불만 없고 종업원도 불만 없는 수준에서 보상이 결정돼야 되겠죠. 어느 수준이면 될까요? 그 종업원,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해주면, 가치만큼 보상을 해주면 종업원도 불만 없을 거고 경영자도 불만이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적 자원의 보상을 결정하기 전에 뭐부터 좀 해주어야 하냐면 인적 자원의 가치부터 결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걸 우리는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적 자원의 평가와 보상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인적 자원을 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추가적인 것들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목적으로 인적 자원의 유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돼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인적 자원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얘기 드렸고 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다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인적 자원들은 조직 밖으로도 나가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 조직에서 누구나가 다 뼈를 묻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도 존재하게 되냐면 인적 자원을 방출 또는 이직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들도 인적 자원 관리 쪽에서 보셔야 되는 주제가 돼요.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의 조달, 인적 자원의 개발, 인적 자원의 평가와 보상, 인적 자원의 유지, 인적 자원의 방출이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냐라는 건데, 먼저 인적 자원의 조달이고요. 그럼 이제 기업은 인적 자원을 조달할 건데, 그렇다면 기업은 인적 자원을 왜 뽑을까요? 돈을 주려고 뽑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제가 항상 이 얘기할 때마다 드리는 이야기이긴 한데 기업은 절대로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왜 뽑을까? 기업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의 조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일과 관련된 측면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목적상으로
직무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일에 대한 얘기 끝나고 나면 이제 정말 인적 자원을 뽑으면 돼요. 그리고 그 뽑는 걸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보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의 조달이란 관점에서는 직무 관리와 확보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개발인데요. 역시나 기업은 인적 자원을 개발시켜야 되는데 이 인적 자원을 개발시키는 접근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두 가지가 되냐면 단기적인 접근법과 장기적인 접근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 접근법과 관련되어 있는 인적 자원의 개발을 교육,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하는 인적 자원의 개발 기법을 경력 개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적 자원의 개발이란 관점에서는 교육 훈련과 경력 개발이라는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특히 경력 개발 장기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이러한 인적 자원의 개발은 뭘 수반하게 되냐면 인적 자원의 조직 내 이동을 수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적 자원이 기업 안에서 또는 조직 안에서 계속 옮겨 다닌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적 자원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 내 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전환 배치와 승진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되죠. 그래서 인적 자원의 개발이란 관점에서는 교육 훈련과 경력 개발 보실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환 배치와 승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평가와 보상, 역시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인적 자원의 평가 이야기할 거고 그걸 줄여서 인사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관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적 자원의 평가와 보상이라는 관점에서는 인사평가와 보상관리라는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어떤 내용들을 보시게 되냐면 사실 조직행동 쪽에 대한 이야기랑 겹치긴 하는데 동기부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관리도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역시나 인적 자원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출제가 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노사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노사 관계에서부터 경영 참여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방출, 이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쪽은 뭐 구조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적 자원이 조직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가 원해서 나가든가 어쩔 수 없이 나가든가. 그랬을 때 원해서 나가는 걸 우리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을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의 방출이란 관점에서는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하시게 될 거고 요 정도가 인적 자원 관리의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 4 가시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냐면 생산 운영관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생산 운영관리의 기본적인 구조는 정말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 관점으로 가지는데 생산 운영관리는 가장 상위 개념으로요. 생산 전략이란 것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생산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 생산 전략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존재하는데요. 생산 운영 관리는 그 수단이 딱 하나예요. 그리고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생기초 입문 특강 중이니까 생산 시스템 너무 용어 어려우니까 그냥 생산이니까 어떤 단어 떠오르실까? 공장. 그러니까 생산 운영 관리는 생산 전략과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 거냐라는 건데, 먼저 생산 전략이고요. 일반 전략이라는 측면을 얘기하면 당연히 그 전략은 달성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 전략 입장에서 달성해야 될 목적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경쟁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예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선시해야 되는 요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 경쟁 우선순위는 한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쟁 우선순위들을 살펴보시게 되는데, 당연히 그렇다면 어떠한 경쟁 우선순위가 선택되냐에 따라서 생산 전략의 형태는 동일할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쟁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생산 전략의 형태를 살펴보실 거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흐름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는 경쟁 우선순위와 흐름 전략이라는 두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보시게 되고, 이렇게 생산 전략이 끝나고 나면 이 생산 전략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인 공장을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 공장과 관련된 주제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공장을 이야기할 거니까 일단 뭐가 있어야 될까? 공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공장을 가지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생산 시스템의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장을 가지게 되면 이제 그 공장을 써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공장을 써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생산 시스템의 운영 및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산 시스템은 설계의 측면과 운영 및 통제의 측면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뒤에 가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장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제 공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뭐가 결정돼야 될까? 뭘 만드는 공장을 만들지? 라는 게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뭘 만들까요? 제품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과 관련된 측면들을 이야기할 거고, 그 목적상으로 저는 어떤 제목을 쓰게 되냐면 제품 개발이라는 제목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개발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정말 만들면 돼요. 근데 공장을 만들 때 우리가 토목공학이나 건축공학의 문제라면 집안은 어떻게 다지고 기둥은 어떻게 세우고 콘크리트는 어떻게 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토목공학이나 건축공학 관점이 아니고 경영학 관점이니까 개념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가게 되냐면 먼저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될 거고요.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공정 설계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그 안에 세부적인 그림들도 좀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 지으면 그 건물 안에다가 뭔가 채워 넣어야 돼.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치 설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경영 공부하시면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큰 그림, 작은 그림, 큰 그림은 그냥 건물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건물이 지어지면 그 안에 이것저것 기자재들을 채워 넣는 것이 배치 설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제품 얘기했고 공정 설계와 배치 설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결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장을 지을 때 이 공장을 얼마나 크게 지을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생산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공장을 지을 때 그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도 의사결정이 돼야 될 거고, 그러한 측면을 우리는 입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생산 시스템의 설계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제품 개발, 공정 설계, 배치 설계, 생산 능력, 입지라는 의사결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공장을 지었어. 그럼 이제 공장이 지어지고 나면 이제 그 공장을 써먹으면 되거든요.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1000대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가졌어요. 그러면 자동차 1000대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가졌으니까 이제 그 공장을 가동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1000대 만들면 될까요? 아니죠. 그 1000대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생산량을 결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산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1000대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생산량을 결정할 때 아무렇거나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생산하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좋아 보이실까요? 팔릴 만큼 생산하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팔릴 만큼이에요. 그리고 팔린다는 것은 수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미래의 일이니까 뭐 해야 될까? 예측을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시스템의 운영 및 통제란 관점에서는 수요 예측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계획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정말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가동하면 돼요. 근데 가동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뭔가 쌓여. 뭐가 쌓인 걸까요? 재고가 쌓인 거죠. 그러면 이 쌓이는 재고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없앨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사 결정을 할까요? 라는 문제가 남는 거고, 그걸 우리 얘기할 목적으로 재고 관리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역시나 공장을 가동하다 보니까 자꾸 팔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 뭐가 생겼을까요? 불량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불량 없앨까요?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할까요? 라는 문제가 남는 거고, 그걸 이야기할 목적으로 품질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리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생산 운영 관리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생산 시스템이 뭐냐면 그 헨리 포드가 주장하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한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후속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헨리 포드는 이 문제점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로 대변되는 3S의 개념을 주장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한 번 더 수정 보완하게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Just in Time, JIT, 우리말로 옮겨드리면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트는요,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한 번 더 수정 보완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생산 운영 관리 분야에 전체 최적화의 개념들을 도입시켜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냐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사슬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개념도 만들어주죠. 그래서 생산 시스템의 운영 및 통제라는 관점에서 맨 마지막에 공급사슬 관리라는 개념까지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생산 운영 관리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 다 잡아서 말씀드렸고, 이 정도가 생산 운영 관리 쪽에서 정리하시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파트 5로 가시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들을 보시게 되냐면 이미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마케팅 역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좀 전에 보셨던 생산 운영 관리의 구조와
되게 흡사해요. 좀 전에 생산 운영 관리, 전략과 수단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거 일단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마케팅 전략이 형성되고 나면 이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수단이 필요한데 생산 운영 관리는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수단이 생산 시스템 하나였는데 마케팅은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여러 개.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마케팅 믹스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그래서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믹스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럼 이제 앞에 한 가지 추가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산과 마케팅, 생산은 만드는 거고 마케팅은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산과 마케팅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 어느 쪽이 기업의 경계 쪽에 더 가까울까요? 당연히 마케팅이 기업의 경계 쪽에 더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냐면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운영 관리보다 마케팅은 뭐에 대한 관심이 더 크냐면 환경 분석과 관련된 관심이 더 크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좀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되냐면 마케팅 환경을 분석한다는 관점에서 마케팅 기회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앞에 와요. 그래서 마케팅은 마케팅 기회 분석, 마케팅 전략,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세 가지의 구조가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을 보시게 되냐라는 건데 이 마케팅 기회 분석,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마케팅 환경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마케팅 환경을 분석한다면 아무렇게나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수집해야 될 거고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상으로 마케팅 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마케팅 환경을 분석할 때 마케팅이니까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 누구일까요? 소비자가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목적상으로 소비자 행동 분석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마케팅 기회 분석이라는 관점에서는 마케팅 조사와 소비자 행동 분석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근간으로 마케팅 전략이 형성이 되는데 이 마케팅 전략 생각보다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STP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STP라는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마케팅 전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S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시장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T는 타겟팅, 목표 시장 선정, 결국 기업이 시장을 나눈 다음에 들어갈 시장을 결정하는 거. 그리고 그 시장을 결정해서 들어가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소비자의 마음속에 해당 회사의 제품을 위치시키는 거,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마케팅 전략이 STP 전략인데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마케팅 전략이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에 기타 마케팅 전략들을 쭉 보시게 될 텐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수요 상황별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 전략도 이야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별 마케팅 전략, 경쟁적 마케팅 전략, 해외 시장 진출 전략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범주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마케팅 전략은 STP 전략이 주된 전략 그 외 기타 여러 개의 마케팅 전략들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략이 형성되고 나면 그 수단들을 얘기하는데 그 수단들이 여러 개이니까 믹스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시험 목적상으로 보셔야 되는 마케팅 믹스는 모두 4가지죠.
그리고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제일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케팅 믹스라는 관점에서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는데 이미 보신 것처럼 싹 다 알파벳 P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유명한 4P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믹스라는 관점에서 4P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역시 시험 목적상으로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추가할 목적으로 한 가지 목차가 기본상으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차가 바로 뭐냐면 마케팅 영역의 확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예, 그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구조 외에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모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파트 5에 들어가 있는 마케팅과 관련된 구조 간단하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잡아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 재무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재무관리 뭐라고 보시면 될까? 한정된 재무적 자원의 최적 배분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재무관리는 그 재무적 자원, 자본과 관련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것이 깔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재무관리는 자본과 관련돼 있어요. 자본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재무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딱 두 가지 관점으로 가시면 되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가 되냐면 당연히 자본과 관련돼 있으니까 뭘 가져야 될까? 자본을 가져야 되니까 한 가지 이슈가 바로 뭐냐면 자본의 조달과 관련된 이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자본의 조달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게 되면 이제 그 자본 뭐 해야 될까? 써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본의 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재무관리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조달과 자본의 운용이라는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냐라는 건데 일단 자본 조달이니까 자본을 어디서 조달할지 자본 조달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들어가냐면 그럼 이제 자본은 어디서 조달하냐는 건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내 돈 쓰는 거와 빌린 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은 크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 자본을 조달하던 타인 자본을 조달하던 내 돈을 쓰던 빌린 돈을 쓰던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자본 비용이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자본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본 비용 역시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이 있을 거고요. 타인 자본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 자본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저렴할까요? 타인 자본 비용이 더 저렴해요. 그러면 타인 자본 비용이 더 저렴하니까 일단 그 부분만 고려하면 무조건 타인 자본으로만 자본을 조달하면 되겠네요. 근데 자본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빌린 돈만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재무 구조가 되게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기 자본을 조달해야 될까? 타인 자본을 조달해야 될까? 두 개를 적정한 수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비율을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본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자본 구조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본 비용과 자본 구조를 결합한 형태의 개념도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본의 조달 쪽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운용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운용 그냥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투자라면 어떤 내용들을 보시게 될 거냐면, 역시나 세상에는 다양한 투자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양한 투자안들 전부 다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그 투자안들 중에 좋은 투자안들을 골라내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정리할 목적으로 자본 예산이라는 것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시 투자한다는 것은 수익업, 그러니까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관점에서 손익분기점 분석이라는 것도 보시는 거고요. 이 손익분기점 분석과 맞물려서 모두 이야기가 되냐면 레버리지 분석이라는 것도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투자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니냐면 위험이라는 것이 따라다니죠. 물론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다칠까 걱정되는 상황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변동성 또는 변동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위험이라는 것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거고요. 이러한 위험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따라오냐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것도 정리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CAPM이라는 것들도 정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투자학에서는 뭔가 여러 가지 분석들이 필요한데 그 분석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재무비율 분석이라는 것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운용이란 관점에서는 자본 예산, 손익분기점 분석과 레버리지 분석, 위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재무비율 분석이라는 것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얹어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기본서 편제에서 하나 독립적으로 들어가고 있긴 한데, 뭐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시게 되냐면 옵션과 선물 같은 파생 상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살펴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조달과 운용이라는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골격에 거기에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무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영학 입문, 조직행동론, 인적 자원관리, 생산, 운영관리, 마케팅, 재무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회계학이랑 MIS가 남아있긴 한데 이쪽은 구조적인 측면이 크게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서 그건 얘기하지 않을 거고, 요 정도 가지고 전체 경영학의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들 전부 다 마무리 지을 거고요. 여기까지가 제 2강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 3강 생기초 인문특강 경영학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 살펴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생기초 인문특강 제3강 이야기 시작할 거고요. 이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거냐면 이제 경영학과 관련된 용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용어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 가장 기본, 그러니까 꼭 좀 경영학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할 때 꼭 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역시나 이제 좀 범위를 좀 이것저것 확장시켜 갈 거니까 딱 세 꼭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세 꼭지가 뭐가 될 거냐면, 역시 이제 경영의 원리로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X 관점과 Y 관점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경영학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수직적과
수평적에 대한 이야기, 요 세 꼭지 가지고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될 거고, 딱 간단하게 용어들만 정리한 느낌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역시 시험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이긴 하죠. 그러니까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 두 개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보시면, 역시 제가 이제 경영학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구성 요소 세 가지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라고 하는 절차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했을 때 아웃풋이 더 크면 경영을 잘하는 거고요, 인풋이 더 크면 경영을 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싸움을 의미한다라고 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표현이 없어 보이니까 좀 더 이론적 접근해 버리게 되면, 인풋의 관점에서 경영을 잘한다는 게 뭔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고, 아웃풋 관점에서 경영을 잘한다는 게 뭔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인풋과 관련해서 경영을 잘한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가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웃풋 관점에서 경영을 잘한다는 것이 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가 효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영을 잘하는 것은 효율성도 높이고 효과성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각각 효율성이 뭐고 효과성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 드릴 텐데, 먼저 효율성이고요. 인풋과 관련돼 있고, 이 인풋은 자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자원을 잘 쓰면 돼요. 그래서 효율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원의 활용 정도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자원은 기업 또는 조직의 내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효율성은 조직 내부에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효과성은 아웃풋과 관련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웃풋이 제품이 되겠죠. 그러면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 팔 거고요. 팔아서 뭐 할까요? 이윤을 추구해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거예요. 결국 경영학 관점에서 아웃풋이라는 것은 기업의 목적과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효과성을 뭐라고 정의하게 되냐면 조직 목적의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조직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분야마다 또는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목적들을 그 일반화시킬 때 경영학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성이라는 것은 고객 만족의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이 고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냥 소비자로 느낌으로 가시면 지금은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소비자는 기업 밖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효과성은 조직 외부에서 평가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얹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개념 다 잡으셨으니까 먼저 효율성과 효과성을 비교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둘 중에 어느 쪽이 단기적인 관점과 관련돼 있을까요? 자원을 쓰는 것과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자원을 쓰는 것이 단기적인 관점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자원을 쓰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효율성은 단기적인 관점 또는 단기적인 생존과 관련되어 있고 효과성은 장기적인 관점 또는 장기적인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특징적인 측면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얹겠습니다. 근데 이런 효율성과 효과성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 결과와 과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얘네들을 좀 비교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둘 중에 어느 쪽이 과정이고 어느 쪽이 결과일까요? 얘가 과정이고 얘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율성은 과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효과성은 결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표현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영문 표기가 있습니다. 효율성은 과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o things right, 올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효과성은 결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do right things, 올바른 것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과정과 결과와도 결합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시게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개념들 전부 다 말씀드렸고 요게 이제 경영학을 전체로 흘러가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깔리는 효율성과 효과성, 효율적이어야 되는지 효과적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건 또 어떤 측면하고도 맞물려져 있냐면 역시 이제 이게 이제 기업의 문제로 오면 조직이 있는 거고 조직 구성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이 효과성과 관련돼 있고요. 조직의 입장에서 조직 구성원은 자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직 구성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효율성과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 여기저기 계속 끄집어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 효과성 그렇게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이제 경영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기업을 아주 없어 보이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 덩어리라고요. 그럼 결국 경영학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영학은요 사람에 대한 가정이 크게 두 가지가 되죠. 맥그리거의 XY론에 따라서 인간을 X로 바라보는 관점과 인간을 Y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X 관점과 Y 관점을 이해하시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이 X와 Y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경영학 밑바닥에 쫙 깔려져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기 시작해보면 먼저 인간을 X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을 기계로 바라보는 거고 인간을 기계로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을 타율적 존재로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율적 존재이니까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통제해 주어야 할까요? 외부에서 통제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X관점은 타율적 존재와 외부 통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Y관점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인간을 자율적 존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인간이 자율적 존재이니까 이제 자율에 입각해서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율적 존재라는 것은 자아 통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X관점과 Y관점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얘기들이 계속 따라와요.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타율적 존재 기계라면요. 인간을 X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인간을 이질적이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동질적이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동질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이에 반해서 인간은 자율적 존재,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존재이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을까? 다 다를까요?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Y 관점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이질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다 똑같으니까 서로 주고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상호 유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고받을 게 없으니까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Y는 이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다 다르니까 뭔가 주고받을 게 있겠죠. 그래서 Y 관점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상호 유기적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X관점과 Y관점은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이야기는 된 건데 이걸 이제 이 논리하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따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따라오기 시작을 하게 되냐는 건데 역시나 기업 또는 조직은 사람 덩어리가 되니까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가전 X관점과 Y관점 두 가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X관점에 입각한 조직 구조와 Y관점에 입각한 조직 구조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X관점에 입각한 조직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계적 조직이라고 하는 거고 Y관점에 입각한 조직을 우리는 유기적 조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관점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 구조로서 기계적 조직, Y관점과 관련된 조직 구조로서 유기적 조직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조직이라는 거고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조직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역시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결합해 놓은 것이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죠. 사람에 대한 가정이 X관점과 Y관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사람을 X관점으로 가정해 버리게 되면 일이 중심이 돼야 될까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될까요? 일이 중심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예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과업 중심이 되는 거고요. 또 조금 다른 표현을 들려드리면 고전적 조직화의 원칙에 입각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가 이제 Y가 돼버리면 일과 사람 중에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유기적 조직은 사람 중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국 조직이라는 것은 일과 사람이 결합되어 있을 때 일이 더 중요하면 X관점인 거고 사람이 더 중요하면 Y관점이 된다는 사실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건 역시 X관점과 Y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 논리 가지고 이제 X와 Y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전체적으로 잡아 놓으시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X관점과 Y관점에 대한 얘기 정리되는 건데 역시나 표현상에 좀 또 들려드리면 일반적으로 경영학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표현들을 보시냐면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표현을 보시게 되는데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표현은 옛날 거란 의미는 거의 없어요. 어떨 때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냐면 X관점을 가정하고 있을 때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Y관점에 입각하고 있다면 경영학은 어떠한 표현을 쓸까요? 현대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때 문제 푸시다가 보면 문제에서 고전적이란 이야기가 등장하거나 또는 전통적이란 이야기가 등장하면 X관점 어쩌고저쩌고 하라는 이야기구나. 반대로 현대적이란 표현이 등장하면 Y관점도 어쩌고저쩌고 하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형태로 정리하시면 문제 정답 찾아가시는 게 좀 더 수월해지는 측면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X관점과 Y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죠.
수평적과 수직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리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 수평과 수직이라는 표현들은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근데 경영학 전체에 사용되는 수평적과 수직적은 둘 중에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잠깐 보시면, 먼저 수평적이라는 용어가 쓰이면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동일 단계 또는 같은 단계란 의미로 사용되던가,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다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수직적이라는 것 역시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다른 단계란 의미로 사용되던가,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있다란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럼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당연히 그 내용이나 문제 상황에서 그 문맥상으로 파악을 좀 해 보실 필요성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그 조직행동론이나 인적 자원관리 쪽에서는 요 두 가지 관점 수평과 수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조직행동론이나 인적 자원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는 요 용어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제일 첫 번째, 어디서 제일 많이 이거 정말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 통합에 대한 얘기도 하죠. 통합에 대한 얘기 할 때 이 통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수직과 수평이 수평, 수직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이미 보신 것처럼 여기서는 수평은 동일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수직이라는 것은 다른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리면, 그 어떠한 재화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공급 업체가 있을 거고요. 공급 업체로부터 원자재를 조달받은 생산 업체는 제품을 생산했겠죠. 그리고 생산이 끝나고 나면 그 제품을 유통업체로 뿌렸을 거고요. 소비자들은 유통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 단계별로 다수의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통합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통합이 발생할 거냐면, 이런 형태의 통합이 있겠죠. 물론 이 형태의 통합은 얘와 얘사의 통합, 얘와 얘사의 통합, 얘와 얘사의 통합 다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통합이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의 통합은 이 통합과 이 통합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수평과 수직은 동일 단계와 다른 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통합은 수평적 통합이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의 통합이 수직적 통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림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약에 사용되는 수평과 수직은, 수평은 동일 단계, 수직은 다른 단계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얘가 수직적 통합, 얘가 수평적 통합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수평과 수직에 대한 개념들을 구분해서
그 바꿔치기 하는 것은 너무나 자주 보이는 사례들이니까 분명히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 수직적 통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냐면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역시나 앞에 있는 걸 통합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걸 통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건 그냥 직관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역시나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전방과 후방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그림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화살표 방향으로 걸어가요. 그럼 이제 앞쪽엔 누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요. 뒤쪽에는 공급 업체가 있잖아요. 결국 전방 통합이라는 것은, 전방 통합에서의 전방은 소비자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후방 통합에서의 후방은 공급 업체 방향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적 통합은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으로 나누어지고, 전방 통합은 소비자 방향에 있는 것을 통합해 가는 것, 후방 통합은 공급 업체 방향에 있는 것을 통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직적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통합은 전방 통합일까요? 후방 통합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저는 지금 이 설명 드리면서 통합의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부연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 통합에서 만약에 통합의 주체가 생산업체예요. 그러면 생산업체 입장에서 이쪽에 있는 걸 통합했으니까 전방일까 후방일까? 전방 통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 통합의 주체가 유통업체라면 유통업체 입장에서 이쪽에 있는 걸 통합한 거니까 후방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에서 통합의 주체가 생산업체라면 전방 통합이 되는 거고, 통합의 주체가 유통업체가 된다면 후방 통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드리면 수평과 수직이 다른 단계와 동일 단계로 사용된 것에 대한 예로서 한 가지 말씀드렸고, 이건 뭐 너무나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긴 해요. 그래서 요 내용 보시는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수평과 수직이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순의 변화가 있다 없다로 구분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게 이제 어느 쪽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긴 하냐면 직무 설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직무 설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제 뭐 중심으로 개념을 좀 잡아주려고 하냐면 직무 확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말 그대로 한 인적 자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수를 확대하는 것, 수를 늘리는 것을 직무 확대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직무 확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수평적 직무 확대와 수직적 직무 확대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여기도 역시나 수평과 수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서의 수평과 수직이 각각 어떤 의미? 여기서의 수평은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의 수직은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있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좀만 더 추가적인 얘기 드리게 되면, 근데 이러한 직무 설계, 직무 확대화는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생기죠 이면 특강 상황이니까 이쪽까지 제가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쪽만 가지고 이거에 대한 개념만 잡으면 되니까. 그럼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수평적 직무 확대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는 거고, 우린 일반 이걸
인라지먼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개인을 대상으로 수직적 직무 확대화의 수직적 직무 확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리치먼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인라지먼트와 인리치먼트에 대한 개념들을 잡으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개인을 대상으로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이 유사한 직무들의 수를 늘려주는 것을 인라지먼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리치먼트는 개인을 대상으로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이 다른 직무의 수를 늘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수평과 수직은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있다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수평과 수직이 가지는 용어들의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수평과 수직에 대한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거의 경영학에 대한 용어들 정리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한도 없이 갈 수밖에 없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요 세 가지 효율성과 효과성, 사람에 대해서 X와 Y, 수평과 수직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이 얘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용어를 정리할 건 아닌 거고요. 이제 경영학을 이해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가장 상위에 올라와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역시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경영학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학 원론, 경영 전략, 조직 행동론, 인적 자원관리까지요. 걔네들을 이해할 때 가장 상위에 올라와야 되는 개념들은 어떤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조직 자체 또는 기업 자체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 아까 살짝 얘기한 것처럼 조직은 일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결합이니까 경영 원론, 경영 전략, 조직 행동론, 인적 자원관리 이야기할 때 좀 더 범위를 좁히면 조직과 그러니까 인적 자원관리를 정리할 때 가장 상위에 올라와야 되는 개념은 일과 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과 사람이라는 개념 하에서 하부적인 내용들이 쭉 들어오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생산과 마케팅이요. 생산 운영 관리와 마케팅을 운영할 때, 마케팅을 정리하실 때 가장 상위에 올라와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뭐냐라는 건데, 이미 지난 시간에 생산 운영 관리에 대한 구조 잡아드렸고 마케팅에 대한 구조 잡아드렸는데, 이 두 개는 구조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이유 때문에 구조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가장 위에 전략이 올라오고요. 그 밑에 그 전략을 구체화시켜주는 수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생산 전략이든 마케팅 전략이든 기본적으로 당연히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경영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생산 전략도 마찬가지고 마케팅 전략도 마찬가지고 달성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게 뭐이긴 하냐면 경쟁 우선순위가 되죠. 근데 그러한 경쟁 우선순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경영학 관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쟁 우선순위는 딱 두 개예요. 그리고 그 두 개가 바로 뭐냐면, 저원가 생산을 의미하는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고객화라는 경쟁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운영관리나 마케팅을 정리할 때 가장 상위에 올라와야 되는 개념은 원가와 고객화가 되는 거고요. 조직이나 인적 자원관리를 정리할 때 가장 상위에 올라와야 되는 개념은 일과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얘기까지 드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여기다 더 범위를 넓히면 사실 범위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딱 여기까지 요 정도 가지고 경영학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로서 효율성과 효과성, 수평적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X 관점과 Y 관점, 수평과 수직이란 개념들까지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요 정도 가지고 경영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까지가 제가 경영학 생기초 입문 특강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범위를 더 넓혀가면 이제 사실 이제 기본 이론 가셔야 되는 거고 심화 이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가 제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그냥 자료 없이 딱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건 그냥 들으면서 보면서 해결될 수 있는 범위, 그 정도까지를 말씀드리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경영학 생기초 입문 특강 전부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